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뉴스를 틀었는데 정부가 노인 기준을 70세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온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갑자기 가슴이 철렁하고 그러면 혜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앞으로 몇 살부터 노인이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것입니다. 특히 50대와 60대 분들께는 이 문제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지금의 삶과 앞으로의 계획 전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즘 인터넷을 보면 여러 말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무임승차가 없어질 거라는 말, 연금도 70세부터 줄 거라는 말, 혜택이 거의 다 사라질 거라는 말까지 참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하나하나 뜯어보면 실제 제도와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불안한 소문들을 잠시 내려놓고 이 문제를 정책과 역사와 생활 현실을 함께 연결해서 가장 차분하고 명확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논의되는 노인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릴 것인가라는 문제는 겉으로는 단순히 나이를 몇 살로 정할지에 대한 이야기로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훨씬 더 큰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금 제도와 교통제도, 일자리 구조, 의료와 요양 서비스, 그리고 지방 재정까지 거의 모든 노년 관련 제도가 이 기준 하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변화는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50대와 60대 분들에게 거의 즉시 영향을 주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혜택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이 논쟁이 다시 떠오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 사회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서 복지와 교통과 요양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준을 다시 생각해보자는 논의가 자연스럽게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둘째, 세대 인식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조사들을 보면 50대와 60대는 노인은 평균적으로 69살이나 75살부터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실제로 느끼는 나이 감각은 뒤로 가고 있는데 제도는 몇십 년 전의 기준인 65세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셈입니다. 이 간극이 점점 커지면서 기준 논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셋째, 재정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 문제도 큽니다. 기초연금과 장기요양보험, 그리고 여러 교통복지 제도가 초고령 사회 속에서 지금 방식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 정부와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논의 과정에서 기준을 다시 살펴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전체 흐름을 이해하셨으니 본격적으로 노인 기준 변화가 실제로 어느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각 영역별로 어떤 변화가 가능한지, 어떤 변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운지, 그리고 어떤 변화는 아예 별개의 문제인지를 조금도 과장하지 않고 차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겉으로 보기에는 노인에게 주는 연금이니까 노인 기준이 바뀌면 자동으로 함께 바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구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별도의 법률과 재정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에 노인 기준이 70세가 된다고 해서 기초연금 지급 시점도 자동으로 70세로 옮겨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초고령 사회가 깊어질수록 10년, 20년 단위의 장기 논의가 생길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즉, 기초연금은 당장 바뀌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지하철과 버스 무임승차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 복지가 아니라 고령층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전면 폐지는 정책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현실성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운영 방식이 바뀔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거나 일정 비율의 요금을 부담하는 방식, 혹은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게 운영하는 방식 등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습니다. 즉, 없어지지는 않지만 운영 방식이 점진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니어 일자리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시니어 일자리 정책은 65세 기준을 중심에 두고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70세로 이동할 경우 65세에서 69살까지의 구간이 애매해지면서 지원 공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은 가장 정교한 조정이 필요한 분야이며 정책적으로도 가장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의료와 요양 서비스입니다. 이 분야는 나이만으로 결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소득과 질병 상태와 장기 요양 등급, 장애 여부 같은 여러 기준이 함께 작동하기 때문에 노인 기준이 바뀐다고 해서 의료나 요양 서비스가 갑자기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체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서비스 구조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각종 감면과 혜택입니다. 이 분야는 가장 헷갈리기 쉬운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각 제도의 기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제도는 60세, 어떤 제도는 62살, 어떤 할인은 65세, 어떤 문화 혜택은 지역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문화시설 무료 입장은 일반적으로 65세입니다. 하지만 통신요금 감면은 또 다른 기준을 사용하기도 하고 지자체 복지카드는 지역이 바뀌면 기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노인 기준이 70세로 바뀌어도 이 모든 제도가 동시에 바뀌는 일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바뀌더라도 분야별로 천천히 그리고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5가지 내용이 노인 기준 변화가 실제로 닿을 수 있는 현실적인 영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65세라는 이 기준이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역사 흐름 속에서 차분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65세가 노인의 기준이다라는 생각 자체가 마치 아주 오래된 전통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인류 역사에서 보면 정말 최근에 만들어진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만 이해하셔도 지금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논쟁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변화인지를 훨씬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노인 기준의 뿌리는 1880년대 독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독일에서 비스마르크가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 제도를 도입했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70세였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그때는 노인 기준이 훨씬 늦어졌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그 당시 유럽의 평균 기대 수명은 40살 전후였습니다. 그러니까 70세라는 나이는 노인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시대 기준으로는 거의 살아남은 소수에게 주는 혜택에 가까웠습니다. 즉, 당시의 70세는 노년의 기준이 아니라 아주 드물게 장수한 사람에게 드리는 연금에 가까웠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후 이야기는 제법 빠르게 흘러갑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적으로 의료 환경이 좋아지고 위생 수준이 높아지면서 기대 수명도 빠르게 상승합니다. 전쟁 이후의 베이비붐 세대, 안정적인 경제 성장, 그리고 장기 고용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이 이어지면서 언제 일을 그만두고 언제 연금을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나라들이 선택한 기준이 바로 65세였습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느껴지는 이 기준 역시 그때 당시의 사회 구조와 인구 구성과 경제 상황이 만들어낸 시대적 정답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이 65세를 본격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시점은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사이입니다. 그 당시 한국의 기대 수명은 남성은 66살에서 67살 정도, 여성은 73살 정도였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짧았고 노후 생활에 대한 국가적 준비가 막 시작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65세가 일할 수 있는 시기와 쉬어야 하는 시기를 나누는 현실적인 기준이었습니다. 선진국들도 대부분 65세를 사용하니 자연스럽게 이 기준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현재 한국의 기대 수명은 82살에서 83살을 넘습니다. 건강 수명은 70살에서 72살 사이입니다. 60대는 더 이상 노년이라는 말과 어울리지 않고 70살, 72살까지도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즉, 65세라는 기준은 지금 시대의 실제 삶과는 점점 맞지 않게 되었고
이제는 기준 자체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 자연스럽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흐름을 보면 지금 한국에서 시작된 70세 기준 논쟁은 전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대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이제 기준을 다시 논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인터넷에서 자주 보셨을 만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은 연금도 70세부터 준다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각각 완전히 다른 법과 완전히 다른 재정구조로 운영됩니다. 노인 기준이 바뀐다고 해서 이 세 제도가 자동으로 함께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이 70세부터 지급된다라는 말은 현재 제도 구조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초고령 사회가 계속 진행되면 10년, 20년 단위의 장기적 논의에서 연금 개시 연령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의제로 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매우 장기적인 논의이며 절대 갑작스럽게 바뀌는 구조는 아닙니다. 두 번째로 자주 나오는 말은 지하철 무임승차가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도 사실이 아닙니다. 무임승차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고령층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도시 구조에서는 이동권 자체가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전면 폐지는 정책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운영 방식이 바뀔 가능성은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거나 요금의 일부분을 부담하는 방식, 혹은 지역마다 조금 다른 형태로 조정되는 방식 등 몇 가지 변화가 논의될 수는 있습니다. 즉, 무임승차는 없어진다기보다 형태가 조금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 정확한 설명입니다. 세 번째는 50대는 이제 은퇴가 불가능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절반만 사실입니다. 노인 기준이 70세로 이동하면 기업이 생각하는 고령 근로자의 이미지나 기준이 조금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중장년층 고용이 부족하고 정년과 임금 피크제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직종마다 수요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은퇴가 불가능해진다라는 말은 지나친 과장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은퇴 시점이 조금 뒤로 이동할 수는 있다가 맞습니다. 네 번째는 혜택 대부분이 사라진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실과 가장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각종 감면과 혜택은 노인 기준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 각 제도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문화시설 무료 입장은 일반적으로 65세이며 통신요금 감면은 또 다른 기준을 갖고 있고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복지카드는 지역마다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노인 기준이 70세가 되어도 이 모든 혜택이 일괄적으로 바뀌는 일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바뀌더라도 분야별로 천천히 그리고 지역마다 다르게 조정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논쟁 속에서 50대와 60대가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노인 기준이 65세든 70세든 상관없이 지금 50대와 60대가 준비해야 할 세 가지를 가장 현실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노인 나이의 기준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삶을 가장 안정적으로 만드는 핵심 요소들입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일의 두 번째 형태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60살 전후에서 생각해왔지만 지금은 기대 수명이 82살에서 83살을 넘었고 건강 수명도 70살이나 75살까지 길어졌습니다. 이제 은퇴 이후의 기간이 15년에서 25년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50대와 60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을 단순히 그만두는 시점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형태의 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형태는 정년과 상관없이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조금 더 가볍고 유연한 방식으로 이어갈 수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시간제 컨설팅, 지역 기반의 교육과 코칭 활동, 디지털로 운영할 수 있는 단순 업무나 재택형 업무, 그리고 소규모 창업이나 돌봄 서비스, 지역 문화 활동 등 부담은 적지만 꾸준히 참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기준이 70세로 바뀌는 논의가 실제로 진행된다면 60대 초중반에 예상치 못한 공백 구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공백을 메우는 전환형 일자리를 준비해 두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훨씬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건강과 집과 지출 구조,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점검해 두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 변화만 걱정하시지만 실제로 70살 이후의 삶을 결정짓는 건 혜택의 변화가 아니라 이 세 요소입니다. 먼저 건강입니다. 50대 이후에는 근력 저하와 만성질환 관리가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혈압과 당뇨, 콜레스테롤 같은 기본적인 만성질환 관리, 일주일에 2번 이상이라도 꾸준히 하는 근력 운동, 스트레스 관리와 수면 관리가 정말 중요해집니다. 특히 근력이 유지되면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고 신체 기능이 안정되기 때문에 노후 생활비의 절반 이상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집입니다. 집의 문제는 단순히 부동산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환경과 건강과 이동 가능성, 그리고 고립 위험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앞으로 20년을 계속 살 수 있는가? 이 질문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병원과 지하철과 버스 접근성이 좋은지, 관리비가 앞으로 얼마나 오를 수 있는지, 그리고 집의 구조가 70살 이후에도 안전한지 등을 조금씩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 기준 변화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켜주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지출 구조입니다. 50대 시점에서 고정비 구조를 조금만 조정해두면 70살 이후의 생활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보험료 조정, 통신비 점검, 과도한 구독 서비스 정리, 그리고 자녀 지원 구조 조정 같은 것들이 생활의 안정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이 부분은 작은 변화이지만 노후 재정 준비에서는 가장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준비는 사람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이웃, 그리고 신앙 공동체나 취미 모임 같은 정기적 관계 중심의 생활이 실제로 고령기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인 기준이 70세로 올라가면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 노인이 아니다라는 인식 때문에 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도 조정의 여파로 만남의 기회가 줄어들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관계의 끈을 잘 붙잡아 두는 것이 어떤 제도보다 더 강력한 노후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논쟁의 본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논의되는 노인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릴 것인가라는 문제는 단순히 숫자를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노년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합의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 바로 지금의 50대와 60대 세대가 서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 노동시장과 재정 구조, 그리고 세대 인식까지 모든 것이 다시 정렬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준비만 지금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이게 단지 나이 논쟁이 아니라 내 삶 전체와 연결된 문제였구나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게 되셨다면 정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자료와 관련 통계는 설명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콘텐츠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카더라의 진실을 찾아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